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충북 시사토론창 진행을 맡은 남상미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현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해법과 대책을 찾아보는 활발한 공론의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1월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한 달 동안 보도된 뉴스 가운데 대표적인 뉴스, 또 궁금했던 뉴스를 선정해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히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은편으로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충청북도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교직원 연수를 담당하는 단재교육연수원. 이 연수원의 수장이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4차례에 걸쳐 올린 글의 핵심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입니다. 도교육청이 특정 강사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발단은 지난 3일 교육청 장학사가 연수원 직원에게 건넨 USB. 연수원장은 이 USB에 강사진 800여 명 중 300여 명을 배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전 교육감 입맛에 맞는 진보 색채의 강사진을 물갈이하려 했다는 겁니다. 전임 교육감과 매우 가깝거나 또는 강의의 내용이나 평소에 그분의 스펙을 봤을 때 진보 성향이거나 나름대로 뭐 그런 분류 기준을 가지고 뺐겠죠. 도교육청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현 정책과 맞지 않는 내용의 강의를 검토해달라는 취지였을 뿐 특정 인사들을 찍어내는 블랙리스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에게 비공개로 밝힌 편집된 리스트에는 과목명과 내용을 비롯해 강사명과 소속 기관이 적혀 있었고 전임 교육감 역점 사업을 중심으로 걸러냈다는 점 또한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은 혁신을 잘 안 쓰시거든요. 혁신, 행복, 그다음에 평화 통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좀 걸러낼 수 있는 방법들이. 부교육감은 별도의 조사단을 꾸려 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적합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실명 폭로에 나선 연수원장은 김병우 전 교육감 인수위 집행위원장과 정책보좌관을 지내는 등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다음 달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세 분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먼저 진 교수님. 예, 학생들의 교육이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예. 다양한 형태의 그 균형감을 가진 교사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 단계에서부터 그 편향된 교육관을 심어주는 그 우려가 있죠. 그런 점에서 그런 시도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신 교수님. 네, 리스트가 많죠. 블랙리스트. 온 국민들에게 사실은 그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탄핵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단초 성격도 있었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충북에서 발생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물론 그게 진짜 블랙리스트냐 아니냐. 개념 규정은 어차피 블랙리스트라는 게 이제 법적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개념 규정은 차이가 있겠지만 오히려 그 해명이 블랙리스트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면서 어쨌든 블랙리스트냐 아니냐의 법적 개념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블랙리스트 개념까지 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단어들을 배제했다는 것도 조금 네.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자,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는요? 예, 연초부터 정치권도 아닌 교육계에서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소식을 듣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에 트라우마 가까운 그 좀 큰 충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이런 좀 자극적인 단어, 블랙리스트라는 부분은 조금은 삼가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작성된 명단이 블랙리스트냐 아니냐 이 의견이 조금 분분한 상황인데요. 먼저 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의를 조금 바로 잡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진 교수님.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그 원래 수사기관에서 감시가 필요한 전과자라든가 위험인물, 요주인물들을
사찰하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해 놓고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개념상에서 일반 이 정치적 임용 지위라든가 또는 뭐 교사 연수라든가 이런 방향까지도 그런 요주의 인물이라든가 또는 감시 대상 인물을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네. 매우 부정적인 방법의 접근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교육감이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지향하는 그 교육 정책에 지향하는 바가 있으면 그런 성향의 강사라든가 또는 그런 주제를 좀 더 추가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걸 균형을 잡아주면 돼요. 전임 교육감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과거의 교육 연수가 그런 방향으로 갔다는 증거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근차근하게 자기의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의 주제라든가 교육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하나씩 넣어가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혁신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평화통일이라는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단어들을 강의 주제에 넣었다고 해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또 진보적 이념으로만 회색으로 보고 배제시켜야 된다는 이런 부정적 접근은 네. 교육계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블랙리스트가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요주의무를 감시하는 것인데 그런 형태의 접근 방식을 교육계에서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려스러운 일이죠. 그렇네요. 예. 사실은 그 뭐 수사기관에서 정말 좀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블랙리스트인데 지금은 뭔가 배제되어야 할 인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연원과 대한민국의 흑역사를 살펴보면 이번 일에 그 뒤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는 부분을 예측하는 데 실마리가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블랙리스트라는 그 어원 자체는 이제 고대에서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는 이제 화이트 리스트가 있겠죠. 좀 더 강도를 더하면 데스노트, 살생부 이런 개념들이 있겠죠. 물론 블랙리스트 이퀄 데스노트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와 다른 성향을 분류해놨다. 이런 의미로 보면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MB 정부까지도 일부 있었고 일부 처벌도 있었습니다만 크게 부각되지 않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블랙리스트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됐고 역사 교과서 이런 측면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예. 다시 정부가 바뀌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환경부 그리고 산업자원부 등등 하면서 최근에도 그분들이 3분이나 또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한 행태들을 보면 이어마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띠지로 그 옆에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전산화가 되면서는 블러 처리한다고 그러죠. 흑백으로 처리한다든지 다른 컬러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 좀 더 노골적으로는 커피숍에 불러내서 어떤 대화 형태로 해서 사태를 종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다 블랙리스트라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통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이 건이 그 범주에 있느냐 아니냐 기존의 판례들 여러 사건 사고와 유사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이냐를 잘 보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이미 경찰에 고소고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미 뭐 분류를 해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도 블랙리스트 예. 관련해서요? 예. 블랙리스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인권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이 문제가 됐었고 2018년에 이르러서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상보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보고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블랙리스트의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기관이 정부의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 사회 성향이나 활동을 조사, 분류, 관리한 문건이나 내용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가 문제되었었는데 그때 그 흐름에 따라서 최근에 이 환경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바는 있는데 이 정부 하에 문정부 하에서도 2019년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인정된 블랙리스트 판결을 보면 블랙리스트란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통하여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다.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2021년에 이르러서는 지원 배제 명단이고 더불어서 이를 전제로 한 후행 사찰이나 감시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 정부에서 주장을 하신 바가 있는데 사실 판례가 지금 여기 정부에서 주장하시는 것과 같은 명백한 그런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의 말씀하시는 블랙리스트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블랙리스트에 대한 개념을 일단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간의 좀 과정을 좀 짚어보죠.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와 관련돼서 어떤 순서대로 이 흐름이 와 있는지 우리 진 교수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단체교육연수원장이 교육청의 장학사로부터 USB를 통해서 강의 주제와 특정 강사를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배제돼야 될 인물들을 이제 지정해 왔다. 그것을 이제 문제를 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현 교육청의 감사관도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그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됐죠.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걸 가지고 자체 내에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자기들의 입장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대리전 양상이 됐죠. 예. 말하자면 약간 진보적 성향의 그 단체인 전교조는 이제 교육연수원장 편을 들고 교총이라든가 또는 보수 시민단체들은 교육청 편을 들면서 네. 또 교육연수원장을 고발하거나 감사관을 고발하는 그런 형태로 대리전 양상을 이제 띠면서 확전이 됐는데 예. 문제는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특정한 강의 주제와 강사를 배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진위 여부라든가 또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한 대로 매우 엄격하게 해서 데스노트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뭐 강에서 배제할 정도의 수준으로 볼 것이냐를 떠나서 이제 이념적 그 대립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편으로 갈려서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가리기 전에 그 행위 자체를 떠나서 서로 자기들 입장만 이제 평행선으로 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죠. 예. 지난 25일부터 이제 그 외부 감사까지 동원해서 그 교육청 감사하고 그 연수원에 감사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감사 반원을 구성하는 절차에서부터 과연 이제 우리가 인정할 만한 수준의 사람들이라든가 이념적 공평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정되었느냐 하는 거죠. 네. 말하자면 내 사람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상대방은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을 거고 그 논의가 합의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따지기보다는 그 블랙리스트의 사건에서 나온 교육정책과 관련된 이 정책기관의 문제점, 네. 우리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 과정도 말씀 주셨고 문제점도 말씀 주셨는데 제작, 이 리스트의 제작 경위, 과정, 목적, 그다음에 이제 외부로 블랙리스트라고 개념 규정 짓고 발설, 그다음에 그 뒤에 후속 감사의 논쟁,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교육청이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으로 대처를 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학부모, 학생들에게 이제 피해로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념적 갈등으로 양분되는 충북 교육이 쪼개지는 이런 결과를 낳고 많은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모두 그 전 과정에 걸쳐서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모습이 아쉽다.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작 과정, 행정행위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합법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한목적적이어야 됩니다. 네. 이 제작 과정이 과연 권한 있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작성했느냐도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이번 감사의 핵심입니다, 그게. 네. 그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이 했느냐,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무엇에 사용하게 했느냐, 이게 이제 나오겠죠. 그다음에 전달한 분은 자격이 있는 분이냐, 그걸 전달할 자격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아무 관계없는 3자가 전달했다. 그건 분명히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처음 최초로 이제 이야기하신 분이 일단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직접 쓰셨어요. 과연 이게 적절했는지 공무원의 품위와 뭐 여러 가지 연결이 또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보수 시민단체에서는 과하게 얘기를 해서 업무 방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고발까지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뒤에 감사 과정. 제가 볼 때는
바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좀 덜했을 겁니다. 교육계 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념 성향으로 그 원장님하고 감사관이 다 뭐 어느 편향돼 있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 논란이 있으면서 위원 구성 이런 것들로 시간을 끌고 맞아요.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교육부 등등이 다 개입을 하게 되고 교육부에서 파견 나오는 감사 반장 이렇게 되면서 실기를 하고 논쟁은 키우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내용 그 작성을 할 때 그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 진 교수님이나 저희는 학기 중에도 중간 강의 질 평가를 하고 학기가 끝나면 교수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결과에 의해서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아무도 뭐라고 저기를 못 하겠죠. 예를 들어 강의를 수강한 사람들이 그 직접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니까요. 딱 네. 해서 학기가 끝나면 5.0 만점에 4점 뭐다 뭐 3점 뭐다 막 나옵니다. 이런 거라면 문제가 없겠는데 아까 해명하듯이 뭐 행복이다 무슨 용어를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잣대로 만들었다라고 네. 그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적 정당성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전체 전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정 변호사님께 좀 법률적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보수단체에서 고발을 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예, 교육부 감사 규정 등에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뭐 어느 한쪽이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지면 관례적으로 감사가 중지되어 왔는데요. 본건에서는 25일부터 감사가 시작되기도 했고 이와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경우에도 감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부분, 뭐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된다면 수사 요청을 하거나 고발 조치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본건의 경우에는 피감 대상자와 피고발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또 감사는 공적인 부분이라면 수사는 개인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이었죠. 기관장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을 했지만 파행이 됐습니다. 진전이 없는 상황인 건데요. 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도교육위원회가 이제 그 의회가 나섰지만 내용에 관한 그 질문이라든가 규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교육연수원장의 태도를 네. 또 문제 삼는 것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수사라든가 그 고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라든가 그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서 교육감의 명예를 훼손했다, 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는 교육감의 어떤 공무를 집행하는 데 방해를 했다. 이런 식의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지엽적인 문제로 가기 시작하면 이런 블랙리스트 논란에서 양측이 어느 쪽이 이겨야만 한쪽이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주제이든 어떤 형태의 이념적 스펙트럼이든 학생들은 그것을 배울 권리가 있어요. 네. 진보적 성향의 강의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보수적 성향의 교육 정책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미 연수 단계에서 교수에 대해서 아주 편향적인 이 강사들만 제공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학생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교육감과 이 교육연수원장 측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확전시키지 않고 이 근본적인 문제, 말하자면 이제 연수원장도 이제 퇴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보수 교육감이 이제 말하자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강조하는 정책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하고 보수 교육감 측에서도 아무리 이제 자기가 보수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행복이라든가 혁신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육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교육계에서는 이념적 편향성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예. 이어서 이야기해보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계만큼은 네. 절대로 이 뭐 보수, 진보 이런 거 나눠서는 안 된다. 네, 이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하고요. 진 교수님께서 본질은 온데간데였고 변죽만 울린다라는 그런 논조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코드 인사 이런 걸로 이게 자꾸 이제 변질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쁜 거는 계속 배워가는지 서로 닮아가는지 예를 들어 국회에서도 매번 생중계로 국회 TV 이런 데서 이제 국정조사나 감사 이런 데 할 때 이제 매일 중계하잖아요. 보면 싸우다가 본질은 온데간데였고 또 뒤에 배석해서 기다리던 증인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잖아요. 합법적으로 한목적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만들었느냐 전달했느냐 또 그게 사용 목적이 정당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될 일인데 의회에서 도의회에서 어떠한 누군가가 어떤 용어를 썼고 어떤 논쟁을 벌여서 서로 진영 간에 트러블이 나고 이런 것들만 즉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물론 그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게 중요하지만 이 건으로 보면 상대적으로는 사이드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줄을 이루고 가십성인 것들이 줄을 이루면서 이게 진영 간에 마치 진보대 보수다 이런 식으로 진영 간의 논쟁으로 갔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결과가 감사 결과든 뭐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건 상처뿐인 영광이다. 이기는 측도 지는 측도 결국 모두가 다 지는 거다. 그러면 네. 그 피해는 학부모, 학생들한테 돌아간다. 여전히 이게 어떤 결론이 나도 이거는 이념 성향을 더 키울 뿐이지. 왜냐하면 사람의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더 이념적 진영의 갈등을 키울 뿐이지 봉합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라도 완화시키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계 내부에서 스스로들 굉장한 자정 노력 반성이 필요하다. 내부에서. 예. 31일까지 뭐 감사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감사를 통해서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학생들, 학부모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좀 잘 해결을 해 나가고 풀어 나가야 할 텐데요.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교육감이 이 문제를 먼저 나서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분명히 교육감도 자기를 지지한 보수적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사회에서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야와 또 다른 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전인격적 인격체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쪽의 이념 성향을 계속 주입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의 그 이념을 주입하는 것도 문제이고 보수적 성향의 이념을 주입하는 것도 문제예요. 균형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즉 교육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좀 더 강조되고는 싶겠지만 좀 참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왜 우월한 교육 정책인지를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육 정책을 다루는 수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육 정책을 다루는 수장이 일반 정치인처럼 마찬가지로 힘에 의한 논리로 싸움을 해서는 안 되죠. 네. 적어도 교육감이라고 한다면 교육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던 교육감이라면 균형 잡힌 학생들의 시각을 심어줘야 되고 그런 교사를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의 인전 대리전 양상을 떠나서 이념적 확전을 떠나서 교육감이 연수원장뿐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 사람들한테 자기가 지향하고 있는 보수적 교육관이 진보적 교육관과 어떤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어떤 점에서 내가 이런 그 보수적 교육관을 지향하고 그런 정책을 구상하게 됐는지 설득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득하는 작업이 예, 이런 필요하다.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가 지향하는 교육 정책을 어떤 특정한 수단을 방법을 쓰지 말고 전 그 시민들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교육 대상자들을 통해서 토론하고 그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교육감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감이 직접 토론과 설득을 하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누구든지 지금 이제 민선이기 때문에 그 선발된 그 당선된 교육감
다 철학이 있죠. 네. 정책 방향성이 있죠. 그 방향에 맞게 자기의 철학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전체적인 구성원들이 그 방향성을 쫓아오도록 만들고 또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만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출직으로 뽑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 과정이나 절차나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정당해야 되는 거죠. 합법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진 교수님 말씀대로 교육감이 먼저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맨 처음 말씀하신 분에 대한 어떤 공무원의 품위 유지 태도 이런 거를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전에 이걸 왜 만들었으며 이 모니터링 단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왜 선발을 했으며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과정으로 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제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또 감사 부분에서 지연하고 이런 거는 다분히 교육청의 잘못이에요. 그러면서 이 논란이 더 커졌고 제가 검색 포털에서 블랙리스트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상단 전 페이지가 다 충북교육청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 지금 검색해도 똑같을 겁니다. 이런 정도로 이게 이제 지역 내 사실은 이제 불명예까지 된 셈이고요. 이걸 이제 더 확장해 나가 보면 언젠가부터 부작용이 많아서 교육감에 대한 정당 공천 자체가 이제 폐지가 돼 있고 또 교육위원, 교육의원을 따로 뽑았던 거를 이제 그냥 도의원 내에서 이제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과연 지금 이런 민선 시스템으로 인해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지만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고 성향을 띠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할 거냐? 4년마다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했는데 4년지 소개도 지금 못 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런 제도가 옳으냐에 대한 논의도 그래서 한때 이제 나왔던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 도지사랑 러닝메이트로 같이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까지도 나아가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교육감이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조금 더 고민을 네.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변호사님도요? 예, 저는 좀 논점을 달리하여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사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있으셨지만 기관장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뜬금없는 질문, 수치, 뭐 말하라 이런 식으로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기관장의 태도만 질타하면서 교육위원회 이후 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도의회 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위원 역시 교육위원회 위원조차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의회가 뒷짐짓고 권위만 앞세우는 모양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원론적으로 지금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만큼은 지금 내 외부 인원이 동원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의혹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또 충북 교육이 투명한 행정 절차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도의회 역할도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하나 짚어주실까요? 예, 몇 개 있긴 했는데 저는 그 쟁점 사안에 대한 그 의견보다는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언급하셔서 여기다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요? 예, 댓글의 대부분이 예. 진영 논리, 진영 대 진영,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사안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만 읽어드리면 가림비님께서 거기다 사고친 교육청이 자체 감사한다는 게 말이야 방구야 은폐하고 책임 뒤집어쓰기 하려는 것 뻔히 보인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이 진영 논리로 비판을 하는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감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이게 좀 못 믿어 하시는 이제 그런 약간 신뢰성이 이미 많이 느낌이죠? 떨어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이야기들 좀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던 청주시의회.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20명이 김병국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952년 청주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최초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여당을 대변했고 지난달 본회의 출석 거부를 당론으로 대건 야당 의원의 손까지 잡고 본회의장에 출석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또 예산을 쪼개 특정 여행사와 부적절한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토론회나 강연 등의 활동을 방해한 것도 불신임 사유로 꼽았습니다. 계약 관련된 법령에 좀 남용 여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또 교섭단체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불허하거나 방해했으며 또 사무국 관리를 소홀했고,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불신임이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는 의회에서 야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의장 불신임안까지 제출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의장이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잘못한 것은 있지만 고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의장을 불신임할 사안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의 투표 참여로 본관 철거 예산이 통과된 것도 민주당의 내분 때문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민주당 시의원 모두와 국민의힘의 시의원 한 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의장 불신임안은 가결될 수 있는 상황. 시의회에 제출된 의장 불신임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 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민주당 의원이 청주시 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자,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한마디로 의석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정당 출신의 의장이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의회를 운영했다는 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 의장도 어떤 의장의 출신당과 상관없이 의장이 되는 순간 다른 당의 구성원까지도 포용하고 껴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불신임안은 어떤 이유로 불신임안이 제기됐든 그건 상관없이 의장의 리더십이 흠결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신 교수님. 우리가 좋은 일로 서로 겨룰 땐 용호 상박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 충청도 말로 그냥 거기서 거기요. 예. 역시나 이 사안 역시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본질은 분명히 청주시 신청사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죠. 일종의 의원 빼나가기 또는 의원 회유 설득 이 사람에 대한 문제였었죠. 그런데 그건 다 온데간데없고 이제 의장 불신임안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변질이 되면서 양측이 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양비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거기인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예, 아주 정리가 좋습니다. 예, 거기서 거기. 자, 우리 정 변호사님은요? 예, 같은 의견입니다. 뭐 청주시청 본관 철거 문제로 이게 시작되기는 했지만 사실 민주당 쪽에서 들고 있는 그 뭐 특정 여행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뭐 의회 의정 활동의 토론회 같은 거를 방해하거나 한 부분은 충분히 불신임 사유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시기와 또 연초에 해결할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꺼내 들은 것은 좀 참으로 좀 유감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씩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청주시청 그 철거 예산을 강행할 때부터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좀 이어져 온 감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기서 이제 연원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청주시청을 이제 국제 공모를 했죠. 그래서 예. 세계적인 뭐 기업과 거장들이 참여하는 그런 디자인이 됐다. 그런데 이제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디자인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비율이 야기된다 등등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 이제 공모 설계를 다시 공모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약 100억 정도의 행정 낭비가 예상된다. 또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이 됐죠. 역시나 진영 논리로 이제 변질이 됐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민선 8기 지금 청주시장 측에서는 궁극적으로 보면 시간을 갖고 보면 350억 정도의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난다. 물론 다 추산입니다. 입증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바꾸는 시도가 일어났고 그 와중에서 어쨌든 지금 이제 철거를 해야지 되는 이런 과정. 여기까지 이제 오면서 하필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도의원이 78대 78입니다. 동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금 그 분쟁 상황을 갈등 상황을 야기하고 있죠. 경기도도. 우리 충북 청주시 21대 2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요건 같은 경우도 의장은 행사를 못하고 또 민주당의 한 분은 지금 세모표로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평행선을 가는 진영 대 진영 논리로 변질된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다 보니까 뭔가 문제의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불신임안을 제출한 이유, 뭐 어떤 근거를 들고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예, 명시적으로는 뭐 의장의 지위 남용이라든가 업무 추진비의 오용, 특정 여행사에 대해 수의 계약 문제, 네. 정당 토론의 방해를 반대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운 불신임안의 사유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1대 22일이라는 이 박빙의 의 구도하에서 지난번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예. 의장이 행한 방식은 민주당 의원을 하나 빼다가 가결을 시킨 거였어요. 민주당이 사실 격앙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안을 찾은 것이 아니라 수의 싸움에 민주당을 하나를 꽤 차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공법에 의한 접근이 아니라 꼼수를 썼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격앙시킨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불신임안의 경우에 앞으로 문제 해결을 과정에 보면 불신임안 자체의 의도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자기들이 당한 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지금이라도 이 불신임안을 가지고 표결을 해서 뭐 표결을 통해서 불신임안이 뭐 부결되든 또는 가결되든 어쨌든 계속 의회는 파행으로 갈 겁니다. 네. 아까 제가 전 주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도 의장이 풀어야 돼요. 의장이. 네, 의장이 자기의 불신임안이 제출된 배경 자체가 과연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출되느냐 아닐 거거든요. 네. 자기가 압니다. 지난번에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을 빼다가 표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격앙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상대방 의원을 빼가기 이런 꼼수를 쓰지 않고 전공법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오해를 푸는 방법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임시회가 진행이 될 네네.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내세운 세 가지 일종의 이제 의장 불신임 안을 보면 좀 논거가 약하긴 약하죠. 예를 들어서 뭐 여행사를 수의 계약을 했다, 특정 업체에 수의 계약했다,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했고, 나머지 어떤 회의를 방해했다, 하지 못하게 했다. 그게 이제 환경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미디어 이런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보 편향적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걸 한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 결국 지금 진 교수님 말씀대로 의장의 책임이 더 크다. 네. 왜냐하면 애매모호한 영역에서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 지금 의장님은 청원 군의회 의장부터 의장만 4번을 하신 분이거든요.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벗어 던집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달 의회에서 이제 이걸 안건을 상정한다 하는데 참 예측 불허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인 본인은 투표권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21대 20일에서 그렇죠. 21대 20인데 민주당의 한 분은 또 지난번 이탈이 본관 철거 있었고요. 예산에서 예.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20대 20이 되겠죠. 과반이 넘으면 이제 불신임안이 의결이 되는데 그건 예측 불허입니다. 그 사이에 기왕이면 정치적 해법을 좀 모색하는 게 어떤가. 이건 순전히 철거나 이런 부분은 정치적 부분은 아니었는데 정치 영역으로 완벽히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해법도 그런 법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치적인 해법도 필요하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민이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가라앉히기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수죽제주, 수죽복수라고 이렇게 계속 싸고 가다가는 우리 청주 시민들이 주민 소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즉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다가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로 뛰어드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항상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시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이제 주셨습니다. 투표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인데 네. 그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을 이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을 하나 빼다가 통과시켰잖아요. 그럼 불신임 투표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빼다가 불신임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특히 경기도 의회 그 국민의힘에서 지도부를 가지고 내홍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사태를 보면 말하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지금 의장을 내보내고 자기가 의장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담 못하죠. 장담할 수 예. 없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강대강 상황입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청주시 의회를 보면서 협치와 공조가 좀 실종됐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협치를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야말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의 문제가 하나의 이유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을 빼다가 표결에 참여시켰다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방식의 대립은 의계 내에 계속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의장이 대승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 상대방 당의 의원을 표결에 빼돌리지 않겠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이 빡빡한 또는 대립이 심한 주제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표결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약속을 통해서 불신임안을 취하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협치가 되려면 이제 근본 철학의 출발점은 최우선 순위가 이제 지역민에 대한 부분이죠. 예. 경기도에서 연정부지사라는 제도를 둔 적이 있습니다. 지금 평화부지사로 바뀌었지만 협치를 위해서 이제 부지사를 상대 당, 즉 패배한 정당의 한 분을 부지사로 해서 어느 일정 특정 업무 영역을 맡기는 이런 이제 협치를 시도를 해봤고 그게 수많은 논문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근데 대체로 좋은 평가들의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충북에서도 청주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주민들, 지역민들을 최우선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협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정부 차원으로 보면 지금 국가적으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양쪽이 아주 첨예하게 갈등 그리고 계속해서 검찰 수사 이런 뉴스만이 거의 일면 탑을 장식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도. 그런 걸로 보면 더군다나 또 내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 4월 달이면 1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지방선거는 아닌데 진영 대 진영 논리로 이게 변질이 돼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영향을 받아서 더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 남는 영역은 사람에 대한 영역입니다. 제도가 아닌 사람 영역으로 남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민을 최우선한다는 철학 하에서 양측에 이제 원내 대표들이 있잖아요. 위원장들이 있잖아요. 대표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치적 해법을 찾을 거냐 이걸 많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협치의 기초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주민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 또 경기도 의회처럼 동수인 과정에서 우리가 또 배울 것들은 또 좀 네. 배워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좀 짚어볼까요? 그 대부분이 다 비판이죠. 뭐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비판입니다. 하나만 들으면 젠틀맨님께서 협치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제발 싸움질만 하지 마라. 싸우지 말아라. 예, 가뜩이나 물가도 올라서 살기 힘든데 우리 의원님들은 먹고 살만한가 보다라고 비꼬는 댓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1월 월간 뉴스 분석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월간 뉴스 분석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1월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